저는 30대 남성으로 현재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외아들로 자라왔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지난 34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일본 유학을 마치고 30대 초반에 국내 IT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원하는 유학도 마쳤고 원하던 직장에도 단번에 붙었으며 회사에서 이상형이라 생각했던 사람과 연애를 시작해 1년 뒤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아내 혜진은 저와 동갑으로 외모도 빼어나지만 성격도 밝고 리더십이 뛰어나서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제 연인이 되고 결국 제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약 반년쯤 되었을 무렵 저희는 본격적으로 아이를 갖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삶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혜진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며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말했죠. 저는 그녀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혜진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몸 상태를 확인했고 어느 날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조급해하는 아내를 위해 저도 뭔가 함께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주저없이 예약을 하고 병원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저에게 불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 저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회사까지 그만두고 노력하던 혜진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혜진 역시 놀란 듯 했지만 그 일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후 비뇨기과 치료와 시험관 시술, 남성 건강에 좋다는 한약까지 복용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쯤 되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초조해지고 아이를 기다리게 되었고 혜진은 점점 더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렇게 둘 다 지쳐갈 무렵 혜진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습니다. 제 아이를 가진 아내를 바라보며 드디어 뭔가를 이룬 듯한 뿌듯함과 함께 그간의 부담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층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임신 이후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고 저도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정시에 퇴근했고 집안 청소며 장보기 같은 일도 도맡아 하며 아내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꽃다발을 들고 병원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함께 가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기에 이 기회에 미안한 마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혜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누가 봐도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제 손에서 꽃다발이 힘없이 떨어졌고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저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남자 역시 제가 남편임을 눈치챘는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병원이라는 장소 특성상 소리를 지르거나 따질 수도 없어 손짓으로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건 아닐까 하는 의심부터 아니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까지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연달아 찬물을 들이켰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혜진은 말없이 소파에 앉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그 상황 뭐였는지 설명해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혜진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생각한 대로야. 지금 뱃속 아이, 당신 아이 아니야. 당신도 이미 짐작했겠지. 나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지쳤어. 당신 같은 사람과 계속 산다는 걸 생각하면 끔찍했어.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나를 지탱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도리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왠지 이 모든 상황이 제 탓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들통난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자.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어.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당당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있는 저 자신이 참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밤을 고민한 끝에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이상 아내를 보내주기로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했고 혜진은 그 남자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졸지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서 느낀 배신감과 모욕감에 저는 며칠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너무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아무 절차 없이 회사까지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 어머니께서는 제가 혼자 끼니는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걱정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집에 들러 밥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술에 의지해 시간을 보냈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 조용히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를 뱃속에 품은 순간부터 너는 내 전부였어. 지금도 내 어린 시절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 엄마는 말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나쁜 짓을 했어도, 넌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등을 돌릴 수 없어. 그런데 넌 그런 착한 아이였잖아. 전처와의 일에서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하니? 엄마는 너를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일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선 안 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두려웠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바로 취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제가 좋아하던 일들을 하나씩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산책부터 조금씩 몸을 움직였고 체력이 돌아오자 예전에 즐기던 조기 테니스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취미로 가끔 들르던 목공방에도 나가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마음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고 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니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인생이 늘 나쁘기만 했던 것은 아니더군요. 그러던 중 문득 일본 유학 시절 자주 가던 돈가스 식당이 생각났습니다. 미소된장국이 정말 맛있던 집이었죠.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저는 집에서 취미 삼아 그 맛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레시피를 연구한 끝에 마침내 비슷한 맛을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게를 열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에 오랫동안 한정식집을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제 아이디어에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65세까지 일하다 은퇴하시려던 어머니는 아들이 무언가 해보겠다며 나서자 기꺼이 다시 앞치마를 두르셨죠. 제가 개발한 레시피에 어머니의 노하우가 더해져 우리 식당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손님이 몰리며 가게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많아지고 바빠졌지만 오히려 그 바쁨이 저에게는 마음의 안정이 되었고 다시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손님들이 멀리서까지 찾아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함과 함께 이제 나도 떳떳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고 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또 한 번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게에 자주 오는 한 여성 손님이 있었는데 5살 된 남자아이와 함께 오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참 바르게 자라서 인사도 예의 바르게 하고 식당에서도 소란 피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어른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고 저희 어머니도 그 아이를 유난히 예뻐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내가 아빠가 됐다면 이런 아이와 비슷한 아들을 두었겠지. 아이의 엄마 유정 씨는 밝고 당찬 사람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묵묵하면서도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던 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손님과 가게 주인 사이였던 우리 관계는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유정 씨는 가게에 들를 때마다
음료나 영양제 같은 것들을 챙겨왔고, 더운 날엔 팥빙수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챙겨주는 성의가 고마웠고, 저도 아이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는 등 조금씩 교류가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에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는데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망설였지만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저는 흔쾌히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결국 유정 씨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먼저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상처가 많고 조심스러워 쉽게 다가서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정 씨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고, 저를 따뜻하게 품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릴 때마다 어머니는 답답하다며, 이런 사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며 적극적으로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와 유정 씨는 연인이 되었고, 곧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박하게 친구들과만 조촐한 결혼식을 올린 후,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식당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죠. 유정 씨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손님들에게도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가게 매출은 더 오르고 하루하루가 바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살던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새 집으로 이사했고, 온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큰 패밀리카도 장만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함께 탈 수 있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유정 씨의 말 한마디에 바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 덕분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고 평온하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또다시 거센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유정 씨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전 처인 서연이 갑자기 가게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이혼 후 5년이나 지난 뒤였기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세련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지금의 아내를 보고는 상황을 금세 파악한 듯 했죠. 그리고 예전처럼 싸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야. 유전자 검사해봤는데 그 남자 아이 아니더라. 결국 이혼도 당했어. 난 너랑 살던 그 시절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떠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내 아이였던 거야. 이젠 다 원래대로 돌려놔야 하지 않겠어.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겨우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녀는 그 모든 걸 무너뜨리려는 듯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고, 그녀의 말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어떻게 내 말만 믿냐고. 저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100% 확실한 결과야. 내 친자식 맞아. 지금이라도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서연은 어머니를 찾아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단호히 거절하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외손자가 아닌 진짜 친손자라는 사실이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50대 초반의 아버지를 여의시고 오직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친손자라는 존재는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의미였을 겁니다. 저도 그 아이가 제 친아이라는 말에 마음이 쓰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내 유정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일로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고 도저히 그녀에게 차마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저를 찾아왔다는 건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서연은 어느 날 어머니를 따로 만나 친손자를 직접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유정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제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화를 내고 따지고 원망했을 텐데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전 따를게요. 어떤 결정이든 당신이 최선을 다한 결과일 테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미안하고 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민의 시간이 흐르던 중 어머니께서 조용히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며칠을 고민했다. 하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 모두 불행해질 것 같더라. 나는 내 피 섞인 손자를 포기하겠다. 그 아이보단 너와 지금의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생각해야겠더라. 이건 하늘이 준 인연이야. 과거는 잊고 앞으로만 보자.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비로소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고 지금의 가족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전 저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 그리고 제 친자식을 포기하는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해주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과거는 가슴 깊이 묻고 앞으로의 삶만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다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결심한 바를 그녀에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같은 뜻이라며 앞으로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연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부터 너한테 임신 사실만 제대로 말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 이게 다 내 책임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단무지를 정리하던 유정 씨가 그 말에 반응해 단무지, 국물을 서연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서연이 당황해 눈을 흘기자 유정 씨는 단무지 통을 통째로 들고 서연에게 쏟아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자 하니까 진짜 너무하네. 어딜 와서 이런 식으로 행패야. 우리 어머님과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막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난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어. 이제 와서 무슨 인연 운운하면서 이 상황을 되돌리겠다고. 어림없어. 서연은 아내의 기세에 눌려 단무지 국물의 머리부터 노랗게 젖은 채 허겁지겁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밤 8시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이젠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
오늘 당장 데려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난 떠날 거야. 동네 놀이터에 있으니 데려가든가 말든가 해. 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유정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가요. 그 아이 데려와요. 당신이 내 아들 하진이를 친아들처럼 키워주고 있는 것처럼 나도 당신 친아들을 내 아들처럼 키울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 어느 정도는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혹시 이미 아이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달려갔죠. 그 시간은 밤 10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놀이터 구석에 쓸쓸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고 경계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전처가 무슨 말을 했든 상처를 받았을 것이란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유정 씨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외투를 벗어 덮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며 식사는 했는지, 언제부터 혼자 놀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우리는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씻긴 뒤 재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으로 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미리 말씀 못 드린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늘이 준 인연이라 생각하겠다. 다만 나는 죽을 때까지 손자들을 공평하게 대할 거다. 너희도 내 마음과 같다면 꼭 그렇게 해다오. 그날 밤 저희 셋은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에게 같은 사랑을 주고 공평하게 키우기로. 그 후 저희는 내 식구가 되었고 지금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서연에게서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임으로 괴로워하던 제가 이제는 두 아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아내 유정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